엄마,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참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딸 은지의 말에 59살 신영이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지야, 내가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참고 살 거야?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달라? 엄마도 사람이야. 왜 참고 살아야 해? 신영이의 반문에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걱정을 꺼냈죠.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엄마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은지의 솔직한 말에 신영이는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걱정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본인 편이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기적이라고? 3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며 산 게 이기적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은지의 말에 신영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조차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꿈이요? 엄마가 무슨 꿈이 있어요? 은지의 비웃음 섞인 말에 신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자식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를 잃고 살아온 세월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니까 지금의 나를 위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 함께 보시죠.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난 신영이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59년을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죠. 밥솥 뚜껑을 열어 어젯밤에 앉혀둔 쌀을 확인하고 찬장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30년 전 29살의 신영이가 박철수와 결혼할 때만 해도 둘 다 무일푼이었어요. 철수는 작은 회사 말단 사원이었고 신영이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겨우 월세를 내던 시절이었죠. 신혼집은 지하 반지하도 아닌 완전 지하방이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벽지가 들뜨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둘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어요. 여보, 우리 집 사자. 꼭 집 사자. 신영이는 매일 밤 철수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악착 같은 절약 생활이었어요. 미용실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옷수선 일을 받아서 했고 주말에는 동네 아주머니들 파마를 집에서 해주며 용돈을 벌었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버스비를 아끼려고 2시간씩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철수도 본업 외에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회사, 밤에는 경비실에서 밤새 일하며 돈을 모았죠. 신영이는 그런 남편을 위해 새벽마다 도시락을 2개씩 싸줬습니다. 점심용과 야식용으로 말이에요. 계란 하나도 아껴가며 반찬을 만들었지만 철수 도시락만큼은 정성을 다해 챙겼습니다. 임신했어요. 결혼 이듬해 신영이가 철수에게 전한 소식이었어요. 기쁨도 잠시, 걱정이 더 컸죠. 아이가 태어나면 신영이는 일을 그만둬야 했고 철수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신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어요. 수혜품을 만들어 팔고 이웃집 아이들 공부도 봐주며 과외비를 받았죠. 은지가 태어나고 2해 뒤 민재까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신영이의 절약 정신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아이들 옷은 모두 직접 만들어 입혔고 이유식도 정성껏 손으로 만들어 먹였습니다. 분유값을 아끼려고 모유 수유를 2년 넘게 했죠. 그 덕분에 아이들은 한 번도 크게 아프지 않았고 병원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1,000만 원 모았어요. 결혼 5년 차
신영이가 철수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집 알아보기가 시작됐어요.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봤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고 살만한 집은 너무 낡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집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처음 본 날이었어요. 25평 크기의 방 3개, 거실과 부엌이 분리된 구조가 마음에 들었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베란다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어요.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대출 받아서라도 사자. 철수가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치열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신영이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미용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아이들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미용실로 출근했죠. 저녁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 재우고 나면 다시 집안일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2명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벌인 사투였어요.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고 아이들 장난감도 중고로만 샀죠. 신영이는 화장품 하나 사지 않고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에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요. 좋은 음식 먹이고 학원도 보내고 옷도 예쁜 걸 사줬죠. 엄마, 우리 이제 부자야? 초등학교에 다니던 은지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아이 눈에는 이 집이 궁전처럼 보였나 봅니다. 신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부자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집이 생겼어. 그때의 뿌듯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출금도 다 갚고 아이들도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신영이가 평생 꿈꿔온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 완성된 거죠. 하지만 왜일까요? 목표를 달성한 지금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온 30년이었는데 정작 신영이를 위한 시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일은 남편 생일이네. 달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60을 앞둔 남편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 회사에 직접 가보는 거였죠. 30년 만에 하는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영이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생일을 위한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 회사에 직접 가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냉장고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꺼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삼겹살을 정성껏 구워서 김치와 함께 넣고 철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예쁘게 말아서 담았어요. 밥은 윤기 나는 흰 쌀밥으로 지었죠. 김밥도 몇 줄 추가로 말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넣었습니다. 보온병에는 된장국까지 담았어요. 오늘 회사에 도시락 가져다 줄게요. 아침 식사를 하던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괜찮아. 그냥 회사 근처에서 사 먹을게. 하지만 신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생일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요. 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점심시간에 1층 로비에서 만날까? 그런데 왜일까요? 철수의 표정이 썩 기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신영이는 그냥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11시 신영이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30년 만에 남편 회사에 가는 건데 창피하면 안 되지.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가 다니는 회사는 강남의 중견 기업이었어요. 15층짜리 건물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여기서 우리 남편이 일하는구나. 접수 데스크에서 철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부장님이 곧 내려오신답니다. 접수 직원의 말에 신영이는 기다리며 로비를 둘러봤어요. 젊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10분쯤 기다렸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철수가 내려왔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왔구나. 고생했어. 철수가 다가와 도시락 가방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구경시켜줄까? 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죠. 우리 사무실이야.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철수가 가리킨 곳은 창가 쪽 부장 자리였어요. 제법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부장님, 부인분이세요? 40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여보, 이분은 우리 김민주 비서예요. 철수가 소개해줬죠. 김민주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요리를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42살의 김민주는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사무실 한쪽 휴게 공간에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역시 집밥이 최고야. 주변 직원들도 부러운 시선을 보냈죠. 부장님이 복 받으셨네요. 신영이는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철수는 신영이에게 회사 곳곳을 보여줬어요. 회의실도 들러보고 복도에 걸린 회사 연역도 함께 봤죠. 당신이 이런 곳에서 일한다니 새삼 대단해요. 신영이가 말하자 철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오후 1시쯤 신영이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오랜만에 특별한 생일이었어. 철수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당신 일하는 모습 보니까 더 자랑스러워졌어요. 신영이는 진심으로 말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신영이는 만족스러운 기분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이벤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 뭔가 빠뜨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신영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7층 사무실의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 때문이었죠. 철수가 김민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웃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듯이 말이에요. 신영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김민주가 철수를 올려다보며 웃는 모습, 철수가 김민주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 그 장면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앉은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신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아줬어요. 오늘 도시락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부러워하더라고. 철수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왠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신영이의 착각일까요? 그날 밤 신영이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철수를 바라보며 30년 전 신혼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의심할 일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신영이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철수가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에는 비밀번호를 걸어두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철수가 아침에 나가면서 말했어요. 예전에는 회식이 있으면 미리 알려줬는데 요즘은 당일에 갑자기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신영이는 그냥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신영이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에서는 중년 남성의 외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주인공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 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28살인 아들이 아직도 용돈을 달라는 게 한심했지만 신영이는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었어요. 500만 원만요. 급한 일이 생겨서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민재는 마치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뭐에 쓸 건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금방 갚을게요. 민재의 말에 신영이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은 적이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적금을 깨서 민재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철수가 몰래 민재에게 1,000만 원을 더 줬다는 거였습니다. 민재가 실수로 말한 건데 아빠가 1,000만 원 더 주셔서 이제 자금이 충분해요라고 했던 거죠. 신영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민재한테 돈 준 거 맞아요? 그날 밤 신영이가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당황하더니 그거 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우리 돈인데 왜 혼자 결정해요? 말하면 또 걱정할까 봐서. 철수의 대답은 변명에 불과했어요. 30년 동안 가계부 한 푼까지 함께 관리해 왔는데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 결정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다음부터는 상의할게. 철수의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때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애들 좀 봐주세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평소와 다름없는 부탁이었지만 신영이는 처음으로 주저했습니다. 은지야, 엄마도 좀 피곤해서. 엄마가 피곤하다고요? 엄마는 손주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말에 신영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본인이 손주 보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건지 헷갈렸거든요. 그래도 오늘만은. 에이, 엄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신영이는 은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 돌보고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은 언제 있었을까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돌아왔는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 어땠어요? 신영이가 물었지만 철수는 그냥 그랬어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회식 얘기를 재미있게 해줬는데 말이죠.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신영이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다녔더라고요. 머리카락도 지저분하게 묶어만 두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또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주세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이번에는 신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도 약속이 있어. 엄마가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은지의 말에 신영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왜 없어야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에이, 엄마.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그리고 제가 벌써 예약해놨어요. 은지는 신영이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어요. 그럼 취소해. 신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던 엄마가. 은지의 말에 신영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신영이는 오랜만에 책을 읽어봤습니다. 결혼 전에 좋아했던 소설책이었는데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죠. 책장을 넘기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려 봤어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29살의 신영이를 말이에요. 나는 언제부터 신영이가 아니라 그냥 엄마, 그냥 아내가 되었을까? 책을 덮으며 신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영이는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것 같아서 소화제를 먹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른쪽 아랫배가 계속 아프고 열도 조금씩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고 했고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정말 아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통이 더 심해졌어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신영이는 혼자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에게 연락할까 했지만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망설여졌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으니 충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맹장염이에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신영이는 당황했어요. 수술이요? 지금 당장요? 네, 더 늦으면 터질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가족분께 연락하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신영이는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저 병원에 있어요. 맹장 수술을 해야 한대요. 뭐? 갑자기? 지금 회의 중인데. 철수의 목소리에서는 당황보다는 귀찮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수술 끝나고 연락할게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에 오르면서 신영이는 무서웠어요. 혼자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게 서글펐죠. 마취가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슬퍼할까? 였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수술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실에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수술 잘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신영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철수도 은지도 민재도 없었죠. 가족분들은 언제 오신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됐어요. 신영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연락은 다 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였거든요.
은지는 애들 봐야 해서 못 가겠어요 라고 했고, 민재는 출장 중이라 내일 갈게요 라고 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철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철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수술 잘 끝났어요. 신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처음 받는 수술인데 혼자 겪어야 한다니요. 아파? 철수가 물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조금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럼 나는 집에 가서 씻고 올게. 내일 아침에 퇴원하는 거지? 철수는 벌써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신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신영이는 혼자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와서 시끌벅적했는데 신영이의 침대 주변은 조용했어요. 간호사가 와서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했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은 신영이의 생일이었어요. 60번째 생일이었죠. 아침에 깨어나서 달력을 보니 오늘이 본인 생일이라는 걸 떠올렸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네. 혼잣말을 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오늘 퇴원하시죠? 생일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생년월일이 적혀 있잖아요. 미역국 대신 죽이지만 생일 축하해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신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철수는 오전에 와서 퇴원 수속을 도와줬습니다. 집에 가자. 피곤하지? 오늘 제 생일이에요. 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철수는 잠시 멈춰서더니 아, 맞다. 미안해. 수술 때문에 깜빡했어.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도 신영이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어요. 은지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애들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는 문자만 보냈고 민재는 아예 연락이 없었죠. 철수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고 했지만 결국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시간 신영이는 혼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수술 후라 많이 먹을 수는 없었지만 생일이니까 미역국은 먹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간호사가 끓여준 죽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보다 간호사가 더 따뜻했다는 게 슬펐어요. 생일 축하해, 신영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60살이 된 자신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였다는 게 허무했죠. 그날 밤 철수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11시가 넘었어요.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변명은 늘 똑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미역국 있으니까 드세요. 신영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왜 미역국을 끓였어? 오늘 제 생일이에요. 철수는 그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정말 미안해. 내일 뭔가 해줄게. 하지만 신영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축하했어요. 그 말에 철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워서 신영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수술대에서 혼자 마취에 들어갈 때, 병실에서 혼자 생일을 맞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신영이는 회복을 위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충전기에 꽂아둔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가져다 줬겠지만 수술 후라 몸이 불편해서 그냥 두었죠.
오후 2시쯤 철수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네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신영이는 발신자를 확인해 봤습니다. 김비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회사 일로 급한 연락이 있는 모양이었죠. 신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기로 했어요. 중요한 업무 연락일 수도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보세요? 지금 통화돼요? 김민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업무적인 톤이 전혀 아니었죠.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괜찮을 거야. 보고 싶어요. 신영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업무 통화가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어디서 봐요? 어제처럼 호텔에서 만날까요? 김민주가 계속 말했어요. 신영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이라는 단어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빨리 만나고 싶어. 사랑해요. 그 순간 신영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의심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였구나. 혼잣말을 하며 신영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철수의 변화들, 늦은 귀가, 비밀번호가 걸린 휴대폰, 모든 게 설명이 되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잠시 후 회사 직원의 핸드폰으로 철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 깜빡했네. 저녁에 가져갈게. 신영이는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가 휴대폰을 깜빡한 게 오히려 진실을 알게 해준 셈이었거든요. 신영이는 다시 철수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민주와의 통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밤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철수의 변화가 시작된 건 몇 달 전부터였죠. 통화 녹음 기능을 찾아보니 몇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김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야. 집에 가기 싫어질 정도로. 철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신영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집에 가기 싫다고 말하다니요. 그 집에는 신영이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할까? 김민주가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상황이 좀 정리되면. 철수의 대답에 신영이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황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뻔했거든요. 신영이는 재빨리 그 통화 녹음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개의 통화 녹음을 더 확인해 보니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말,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나는 뭐였을까? 신영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가꿔온 이 집, 철수와 함께 만든 추억들, 모든 게 허상 같았어요. 철수에게는 이미 새로운 사랑이 있었고, 신영이는 그저 불편한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오후 5시쯤 신영이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바친 인생이 아깝긴 했지만 거짓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안 이상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핸드폰 어디 있어?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거기 충전기에 있어요.
신영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신영이가 아니었거든요. 철수는 휴대폰을 확인해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부재중 전화가 김민주에게서 온 걸 확인했나 봅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있었나? 신영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철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주 비서한테서 전화 왔더라고요. 신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업무 얘기였어요. 제가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끊더라고요. 신영이는 거짓말을 했지만 철수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철수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아마 김민주에게 연락하는 모양이었죠. 신영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철수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신영이는 철수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속지도 속이지도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신영이는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신영이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인가. 신영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을 정리한 후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철수가 세수를 하는 동안 신영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철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물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일찍 들어와 주세요. 신영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차분했죠.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신영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저녁에 얘기해요. 신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평소보다 신중한 모습이었죠.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출근하고 나서 신영이는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가능한가요? 신영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오후 2시 신영이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통화 녹음이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집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 명의라면 반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 과실이 있으니 협상 여지가 있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신영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이룬 것들을 나눈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일단 남편부터 만나봐야죠. 신영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방 안에는 이혼 협의서와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앞 계단을 올라갔죠. 저녁 7시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일찍 왔어.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신영이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어요. 철수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당신 김민주 비서와 무슨 사이예요? 신영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어제 당신 핸드폰으로 김민주가 전화했어요. 제가 받았거든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어?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만나자고도 하고. 신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오해야. 김 비서가 좀 이상한 애라서. 철수가 변명을 시작했지만 신영이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도 있어요. 들어볼까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철수와 김민주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좋았어. 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몇 달 전부터. 왜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했나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어쩌다 보니. 철수의 대답은 변명에 불과했어요. 신영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해요. 이혼 협의서를 테이블 위에 놓자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영희야, 갑자기 이혼이 뭐야? 갑자기요? 당신이 바람 피운 게 갑작스러운 거지. 이혼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신영이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을 당신이 배신했잖아요. 철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라고요? 어제도 김민주와 통화했으면서. 신영이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은 끝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싶나 봐요. 그럼 김민주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정리할게. 정리요? 사랑한다면서 정리가 돼요? 신영이의 질문에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민주에 대한 감정이 진짜였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거든요.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신영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용서요? 30년 동안 저를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당신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한다면서 바람을 피워요? 사랑한다면서 김민주에게 집에 가기 싫다고 해요? 신영이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녹음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신영이로 말이에요. 신영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법대로 나누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당신 과실이니까 당연하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은지랑 민재는 뭐라고 할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김민주와 행복하세요. 신영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정말 끝인 거야? 철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끝이에요. 30년 전에 결혼한 신영이는 오늘 죽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신영이로 살 거거든요. 신영이는 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신영이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얼마 없었거든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결혼 전 사진들이 전부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영이는 새로 구한 원룸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30년 동안 살던 25평 아파트에 비하면 정말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게 새로웠습니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이사 첫날 신영이는 커튼 색깔부터 직접 골랐어요. 연한 베이지색 커튼을 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도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철수가 화분은 벌레 생긴다며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작은 자유였지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들었는데. 은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결정했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아빠가 바람을 피웠거든. 신영이가 담담하게 말하자 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참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은지의 말에 신영이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지야, 내가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참고 살 거야?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달라? 엄마도 한 사람이야. 왜 참고 살아야 해? 신영이의 반문에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진짜 걱정을 꺼냈죠. 그럼 애들은 누가 봐요? 엄마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은지의 솔직한 말에 신영이는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걱정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본인 편이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이기적이라고? 3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며 산 게 이기적이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니까. 은지의 말에 신영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조차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꿈이요? 엄마가 무슨 꿈이 있어요? 은지의 비웃음 섞인 말에 신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자식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민재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집은 어떻게 돼요? 저 결혼할 때 그 집 물려받기로 했는데. 민재의 첫마디가 집 걱정이었어요. 어머니의 아픔이나 상처는 관심 없었죠. 집은 아빠와 나눠 가질 거야. 너 몫은 없어. 뭐요? 그럼 제가 어떻게 결혼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28살이면 충분히 독립할 나이 아니야? 신영이의 말에 민재는 화를 냈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기적? 신영이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받아갔는지 알아? 용돈, 대출금, 사업 자금까지.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니. 민재는 결국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엄마 혼자 잘 사세요. 문을 쾅 닫고 가는 아들을 보며 신영이는 쓸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들이 독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은지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그래도 손주들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할머니니까요. 할머니라고 해서 의무는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일을 해요? 그건 내 문제야. 베이비시터를 쓰든지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엄마, 예전 엄마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챙겨주시던 엄마가. 은지의 말에 신영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예전 엄마는 죽었어. 이제는 신영이로 살 거거든. 그날 이후 신영이는 가족 톡방을 모두 나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는 것도 텔레비전을 혼자 보는 것도 어색했어요. 가끔은 예전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죠.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창가 화분에 물을 주는 거였습니다. 작은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희망이 생겼어요. 자신도 새롭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신영애 씨, 이혼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주머니는 혀를 찼지만 신영이는 당당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신영이는 웃었어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신영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아이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이기적이라면 기꺼이 이기적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신영이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어요. 결혼 후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무섭지만 기대된다. 신영이로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다. 작은 글씨로 적은 일기였지만 새로운 출발점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신영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신영이. 정말 잘하고 있어. 6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신영이는 새로운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어보기로 한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었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혼잣말을 하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모퉁이에 있는 작은 상가를 보러 갔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1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카페 인테리어를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았어요. 큰 돈을 들일 수는 없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손수했습니다.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영인의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였죠. 간판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커피 2잔만 팔렸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을 열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근처 직장인들이 아침에 커피를 사가고 오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신영이는 기뻤어요. 한 달 후에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신영이가 직접 구운 머핀과 쿠키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만들던 솜씨가 빛을 발한 거죠. 여기 디저트 진짜 맛있다더라. 젊은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신영이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샌드위치 도시락 배달도 하세요? 샌드위치 도시락요? 회사에서 점심 도시락으로 주문하고 싶어서요.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거든요. 신영이는 고민했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첫 도시락 배달은 대성공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신영이의 음식을 극찬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영인의 카페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도시락 주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석 달 후 신영이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매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도시락 배달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생도 2명 고용했어요.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직원들도 신영이를 존경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카페 매출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어선 거예요. 도시락 사업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신영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낸 거야? 통장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은지는 북적이는 카페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늦었지만 깨달았구나. 민재도 며칠 후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민재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존경해요. 아이들의 인정을 받으니 뿌듯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은지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엄마 아빠 회사가 망했대요. 지금 집도 경매로 넘어간다고. 신영이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철수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하고 지쳐 보였어요. 옷도 구겨져 있고 턱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일을 해내다니. 철수는 북적이는 카페를 보며 감탄했어요. 왜 왔어요? 신영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 집도 잃었고 빚만 남았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김민주 씨는 어디 갔어요? 진작 떠났지. 돈 없어지니까 바로 도망갔어.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제 정말 달라질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철수가 애원했지만 신영이는 단호했어요. 안 돼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건 당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버렸을 때 생각했어야죠. 신영이의 냉정한 말에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결국 철수는 의기소침하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신영이는 카페 매출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철수에게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아니, 더 잘 살게 됐죠. 철수는 모든 걸 잃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신영이를 찾았어요. 사장님, 언제 다른 지점도 내세요? 가맹점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손님들의 제안에 신영이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사업을 확장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신영이의 62번째 생일이 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생일이었습니다. 카페는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직원들이 깜짝 생일 파티도 준비해줬어요. 하지만 신영이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신영이는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왔어요. 초 하나가 꽂힌 작은 케이크였죠. 그리고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일 때마다 끓여주시던 그 미역국 말이에요. 혼자 앉아서 생일상을 차렸어요.
작은 케이크와 따뜻한 미역국이 전부였지만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신영이 생일 축하해. 스스로에게 말하며 초를 불었어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신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죠. 엄마,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신영이는 일기에 썼습니다. 62살의 생일.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혼자 먹는 생일상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신영이로서 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속에서 신영이의 카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영인의 카페라고 적힌 간판을 보며 신영이는 뿌듯했어요. 이제 진짜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신영이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이 공간에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